7페이지 상린관계죠. 상린관계는 소유권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주로 나오는 게 이제 공유에서 한 문제,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취득시효 쪽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이제 가끔가다 한 문제 더 나올 때 이제 상린관계 중에서 주의토지통행권 있죠. 이쪽에서 나오는데 자, 상린관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주의토지통행권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거 지역권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포유지가 있을 때 이 포유지라고 하는 건 인접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접할 수 없거나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통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하죠. 이 주의토지통행권은 현재 토지용법이 뭐냐, 이 현재 토지용법에 부합되는 정도만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행할 때도 인접 토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인접 토지에 손해가 생기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이 유상이라는 얘기죠. 유상인데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은 이게 한 사람 토지였다가 일부만 양도가 됐다든지 전체 한 필지 토지에서 분할로 인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포유지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무상인데, 이 무상도 일부 양도 또는 일부 분할에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이고 그 특별 승계인 사이에는 통행권의 범위를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이렇게 주의토지를 통행하다가 직접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또 소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기존에 통로가 있는데 주의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여기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8번에 주의토지 통행권 27의 문제죠.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어도 그것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돼야 되죠. 통로로서 기능 못하니까요.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현재 용법, 또 나중이라도 용법이 바뀌면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또 바뀌는 겁니다. 계속 바뀌는 거고요.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통행권자, 지가 통행하기 위해서 통로 개설하는 거니까 필요한 사람이 부담해야 되겠죠. 또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 주의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다가 주의토지통행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뭔가 담장 같은 거 이상한 구조물 만들었대요. 통행권 행사하는데 방해가 되면 만든 사람, 여기 토지 소유자 있죠? 만든 사람이 이거 철거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은 주의토지통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행사 못하죠. 이쪽 토지 소유자가 어떡합니까? 여기다가 담 쳐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다닌다 그러면 여기도 또 담 쳐버리죠, 이렇게. 근데 이거 원래 소유권 남용이에요. 소유권 남용인데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법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재판으로 가도 이거 임의 규정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합의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떼 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1등이 뭐예요? 떼 쓰는 겁니다. 일단 목소리 커야 됩니다. 그 모든 분야에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뭐 어떤 분도 상담하셨는데 자기가 분명히 해줘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고 상대방이 권리 행사하면 거기다가 이제 배짜라 그러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게 이 사회에 너무 만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권리는 엄청나게 행사하려고 그러죠. 그게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의토지통행권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가 없다. 이거는 독립된 물권이 아니죠. 주의토지통행권은 소유권의 일부 권능이에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자, 틀린 거 찾습니다.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이 일부 양도 일부 분할로 인해서 A하고 B하고 서로 통행권, 이 토지를 분할해서 가진 사람들이래요. 그럼 무상으로 다닐 수 있죠. B가 여기다가 어떤 건축행위 하기 위해서 C한테 네가 여기다가 나 대신 건축행위 하고 왔다 갔다 해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건축행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B가 통행하는 거하고 C가 통행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B의 허락을 얻어서 통행을 해도 자기 영업을 위해서 통행하는 거니까 자기 영업 활동 아니냐. 그래서 통행료 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사실은 C는 B의 허락을 받아서 통행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죠.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B로부터 도급을 받아서 C가 공사활동하기 위해서 여기 다닌다. 그럼 B를 위해서 다니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니는 거야? B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영업활동이라고 볼 수 없을까요? 이게 이제 1심에서는 B가 했고 그 다음에 2심에서는 A가 승소했다가 대부분 가갖고 다시 B가 승소한 거예요. 낼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도 이거 자기 영업활동이잖아요. 자기 영업활동으로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판결은 나도 그때 당시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B가 통행권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영업인지 영업하는 사람 B한테 동의받아서 통행하면 하나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통행권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는 판례가 그랬으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도 그 판단은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항상 내 마음에 들면 찬성, 내 마음에 안 들면 물러나라 뭐 이렇게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게 언제였었어요? 얼마 전에도 바로 있었잖아요. 그 뭐 어떤 그룹의 부회장이 구속이 될 줄 알았는데 구속 안 됐다고 해서 온통 다 비판하고 또 피켓 들고 나왔죠. 그리고 30일인가 있다가 또 다시 구속됐더니 또 역시 사법부는 그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예요. 성숙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건.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행권은 이전에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면 인정이 된다. 또 토지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 포유된 토지의 특별 승계인에게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토지 분할로 특별 승계인에게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인정이 된다 그랬죠. 또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 신탁자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명의 신탁자는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지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자인 수탁자가 소유자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은 없고 단순히 그냥 단일 권리예요.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단순히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야, 내 땅 내놔라고 얘기하는 거지 단순히 한 번씩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가지고 내 땅 내놔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거기 두 개 문제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고 제가 봤을 때는 금년에 또 안 나옵니다. 또 27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타로 두 해 연타로 나온 적은 없어요. 보통 이제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이렇게 한 번씩 나오긴 해요. 매년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점유취득시효 있죠? 이 점유취득시효는 매년 나와요. 이거는 매년 나와야 되고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주의토지 통행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27회 시험에 이게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주의토지 통행권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무조건 이번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는 취득시효는 무조건 나온다. 취득시효는 두 개죠. 점유취득시효 아니면 뭡니까?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가 항상 문제가 되지 등기부 취득시효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있는데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시작이 됐다. 자주점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몇 년이 됐다고요? 20년이 됐다. 그럼 20년 되는 이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청구권이 생기죠.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20년 되자마자 바로 등기 청구하면 분쟁이 생길 게 하나도 없는데 한참 지나서 나중에 등기 청구를 하는 시점은 한참 지나서거든요. 지금 등기 청구할 때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아직도 소유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이 된 경우와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변경되지 않았다. 그럼 등기 청구할 수 있다죠?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등기 청구하면서 역산도 가능하고
취득 시효의 기산점 변경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말의 의미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럼 변경이 됐다. 그럼 변경이 됐으면 언제 변경이 됐느냐 이걸 따져야 돼요. 취득 시효 완성 전에 변경이 됐느냐, 완성 후에 변경이 됐느냐. 그래서 완성 전이냐, 완성 전이냐, 완성 후냐 이거 나눠야 되죠. 완성 전에 변경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바뀌었으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되잖아요. 그럼 등기 청구할 수 있겠죠, 여기는요? 당연히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하고 다른 건 역산할 수 없죠. 역산할 수 없고 기산점도 변경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등기 청구하고 난 다음에 바뀌었다. 그럼 이 이후에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완성 후에 바뀌었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 바뀌었으면 등기 청구하기 전에 바뀌었느냐, 등기 청구하고 난 다음에 바뀌었느냐. 그래서 완성 후에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둘로 나눠서 등기 청구권 행사하기 전이냐 후냐 이렇게 나눴어요. 등기 청구권 행사하기 전에 바뀌었다라고 하면 새로운 소유자에겐 등기 청구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등기 청구하기 전에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그 20년 경과 당시엔 갑이 가지고 있었고 A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는 갑이니까 갑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A가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A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죠.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 이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계속해서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한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둘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소유권이 다시 갑에게 복귀가 되면 그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러 가라 그랬죠? 기도하러 가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러 가서 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죠. 예? 여기서 그랬나요? 어디서 그랬나요? 나는 절에 다니는데요. 그런데 절에 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교회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었나 보다. 별로 보니까 어떤 분이 나는 절에 다니는데 왜 맨날 기도만 얘기하냐고. 절에 가면 기도 안 하나요? 그것도 기도인가? 기도라고 하나? 기도라고 해요. 거기 가면 다 백일 기도, 무슨 산신 기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기도. 교회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발생하는 건 뭐죠? 2차 취득 시효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20년이 됐대요. 그럼 새로이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이때도 소유자가 몇 명이 바뀌었던 관계없어요.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럼 등기 청구하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등기 청구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럼 여기 뭐가 적용이 돼요? 그렇죠.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 요게 이제 취득시효예요. 요거 간단하게 했어도 아마 여기서 요거 이렇게 혼자 쭉 설명하면 필요한 거 다 아마 골라낼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 응용하는 게 수용이 됐다야, 수용이. 그럼 수용이 된 시점이 등기 청구하기 전에 수용이 됐다. 그럼 새로운 수용사업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등기 청구하고 난 다음에 수용이 됐다. 그럼 등기 청구하고 난 다음에 이건 이중매매가 아니죠. 등기 청구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기 전에 수용이 됐으면 뭐가 생겨요? 가치변형물, 토지 가져가고 뭐 다른 대토를 준다든지 아니면 상업용 무슨 뭐 분양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면 돈을 준다든지.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요. 등기 청구하기 전 같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조용히 끝나는 거고, 등기 청구하고 난 다음에 수용이 됐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대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냐?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소유자도 그냥 소유자로서 자기 권리 다 행사하고 이익 다 가져가면 되는 거고, 점유자도 토지 사용료 정도를 소유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설정된 제한물권은 싹 다 소멸합니다. 원시취득이니까. 그런데 취득시효 완성 후에 설정된 제한물권이나 담장 건물들은 그대로 안고 와야 되는 거야. 권리취득 기준일이 이날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그대로 가져가고요. 또 하나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죠. 등기부 취득시효. 소유자로 등기를 갖춘 자가 있어야 됩니다. 얘는 등기를 갖춘 자가 소유자로. 또 뭐까지 하고 있어야 되죠? 점유까지 해야 되고, 이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면서 선의로서 무과실로 개시가 됐어야 되죠.
그래서 각각 몇 년이 됐어야 되는 거야? 10년이 됐어야 된다고. 그럼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것도 소유권 취득 시점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자가 된다. 그렇죠. 이 점유 승계, 등기 승계 다 인정된다 그랬어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A로 바뀌고 B로 바뀌었다. 근데 여기는 중간에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그냥 B가 가졌다. 그래도 등기의 승계도 점유의 승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리고 10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이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효과에는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기는 무효등기든 유효등기든 따지지 않는데 무효등기 중에서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 등기로서 무효인 경우엔 등기부 취득시효도 인정하지 않을 거고요. 또 점유취득시효는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이 가능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지. 토지 일부에 대한 독립된 등기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취득시효인데요.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 저당권 시효 취득할 수 없죠. 우리 민법상 물권 중에서는 시효 취득이 가는 거 소지지분 그랬죠. 소지지분, 소지지분 이게 다른 뭐 무어광 그래서 뭐 지어광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나와도 답을 안 들어가요. 지식재산권, 어업권, 광업권이라고 해서 이거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빼버리고 항상 답은 우리 민법상 물권 가지고 답이 나오니까 자 소지 지분 분묘기지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면 돼. 이렇게 소지 지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분묘기지권 해보세요. 뭐라고요? 네, 하셔야지 잠 안 옵니다. 조금 있으면 잠 옵니다. 지금 내가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눈동자에 힘이 빠지니까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분묘기지권, 요건 내 민법상의 물권은 전세권도 있긴 있는데 거긴 다툼이 있으니까 시험에 못 낸다고. 객관식 시험에는. 여기는 뭘 해야 돼요? 여기는 등기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등기가 필요가 없다고. 왜? 여기 뭐야? 봉분이거든. 봉분이 공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고 여기는 자주점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주점유가 필요가 없다고. 아시겠죠? 소지 지분 하시고요. 그럼 거기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은 거기 지역권, 지상권, 그 다음에 재산의 종류, 모든 재산 다 시효 취득할 수 있죠. 국유재산 중 무슨 재산? 일반 재산.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안 되는 거고요. 성명불상자의 토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토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시효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해서 92년 2월 1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몇 년? 20년 넘었네. 그죠? 옳은 건데요. 20년 넘었죠? 안 됐나요? 넘었나요? 빼기 안 돼 지금? 22년 됐죠? 네. 자,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수했대. 매수 20년 지금 넘었죠? 근데 등기하지 않고 20년 넘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2일 시효로 소멸합니까?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데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 거죠. 또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된다. 자주점유자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자주점유고 떠들다 입증 안 돼도 자주점유고 다시 입 다물면 된다 그랬죠. 또 C가 2010년 9월 9일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A는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나요?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하는 거니까 2010년이면 아직 18년 됐을 때 아니냐고. 그럼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는 C네. 그럼 C한테 등기 청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바뀌었대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럼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는 C니까 C한테 등기 청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취득시효 완성 후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 바뀌었잖아요. 등기 청구하기 전에.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2013년도 지금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은 2012년도잖아요. 그죠? 20년 되는 시점은 그때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넘겨보세요. 2가 2014년 4월 4일 X토지의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한 경우에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가등기 자체는 본등기가 격려됐을 때 순위보존의 효력하고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말소 회복 등기 정도지 이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는 내용은 뭐예요? 4번 하나죠. 자, 14번, 15번부터 14번이 더 낫네. 14번을 한번 볼게요.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요.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자주 점유를 입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입 다물고 떠들다 안 되면 또 다물고 그러면 되죠? 예, 그러면 자주 점유는 추정이 되는 거예요.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적 양도가 돼서 시효가 완성이 됐대요. 시효 진행 중에 전적 양도가 됐대 소유자가 계속해서 그럼 20년 경과당시 소유자가 누구냐 그거 찾으면 되잖아요. 전전 양도되는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전전 양도된 후 완성됐으니까 20년 경과 전에 완성된 최종 소유자 있잖아요. 얘한테 청구하면 되죠. 얘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자니까요. 또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시효 완성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에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시효 완성 후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하더라도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때 무단으로 설치한 거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자기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담장을 설치했다 그러면 그건 철거 청구할 수 없겠지만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얘기는 알고 설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철거 청구할 수 있고요.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를 받은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관계는 내부적으로는 신탁자 소유지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소유죠. 그럼 명의신탁관계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대외적인 소유자는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취득시효 완성자 입장에서 봤을 땐 소유자 바뀐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를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바뀐 거라고 이거는. 외부적으로요.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 격려받은 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가 아니고 각각 취득한 이익은 각각 가져가면 되는 거죠. 각각 취득한 이익은 각각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그 14번에 그 3번 지문 있죠? 14번에 3번 지문이요. 14번에 그 3번 지문은 뭐 때문에 이게 철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그 무단이란 말을 쓸 수가 없죠. 자기 소유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등기 청구 받기 전까지는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등기 청구 받고 난 다음에 설치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단으로 설치했다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 가지고 원래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청구하기 전에 설치한 담장에 대해서는 철거 청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건 그대로 안고 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말 때문에 이게 철거 청구 대상이다. 그때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디죠? 이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답도 그렇게 온 거예요. 무단이란 말 좀 잘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만약에 갑이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여기서 담장을 설치했다 그러면 그건 무단이란 말을 안 쓰겠죠. 자기 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단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그냥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17번 문제가 하기는 앞에 나왔어야 되는 문제인데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을이 시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아니다. 16번으로 봐야 되겠다. 16번이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왔고 17번은 내용이 좀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16번으로 한번 갈게요. 자, 시효 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게 발생할 뿐이다.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 계속하고 있는 거죠. 또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관계가 성립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생긴 거지 계약상 채권 관계가 성립하는 게 아니죠.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고 이 사람이 처분했대. 그럼 이중매매가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중매매가 적용이 돼도 제2 매수인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적극가담심한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그럼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잖아요. 손해배상 해줄 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줘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이죠. 불법행위를 이유로.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둘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한 것을 볼 수 없고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시효 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되는 거죠. 또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였대요. 뭐 누가 강제로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둘이 어떻게 했대요? 합의로 소를 취했다는 얘기는 시효 이익을 어떻게 하겠다? 주장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소송 계속 중에. 이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 이익의 포기를 보겠다. 그래서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그 기본적인 문제가 참 잘 나와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16번 봤고요. 오른쪽에 이제 기타 소유권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18번 문제 옳은 내용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나요? 잠깐 물권적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되지.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권리변동 청구권의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물권적 청구권을 순위 보존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물권자면 무조건 행사하는 거지. 또 물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무조건 행사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위 보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해서 소멸한 종전 토지 소유권은 다시 성토되더라도 부활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왜 없다 그랬죠? 그런 물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또 부동산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보할 수 없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만이 행사하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이때 양도인은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양도인은 불법 점유자에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없죠. 왜요? 양도인은 더 이상 물권자가 아니죠. 예, 물권을 양도했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양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 등기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해서 인도했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앞에서 물권적 청구권에서도 봤었죠? 똑같은 내용 봤잖아요. 아까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팔았다고. 을은 등기 없이 제3자 병에게 팔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병이 목적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죠.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자잖아요. 근데 갑이 너 누구야? 라고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거는 신의축 위반입니다. 자, 그리고 부합 공동소유 부합 그거네. 자, 19번 문제 한번 볼게요. 부합에 건물의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데 어떻게 독립된 소유권을 주장하겠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러분? 공법에서 벽이 있어야 되고 또 기둥이 있어요. 그건 건물 따질 때 어딘가 들은 게 이제 기억나긴 나지. 아니야. 그런 거라도 기억해내는 게 대단한 거예요. 예, 그건 건물 얘기할 때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라고 하려면 일실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고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된다. 주택법에서 배울 텐데. 일실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지. 방이 없는데 무슨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겠어요? 부엌이 없는데 무슨, 그렇죠, 독립성을 인정될 수 없는 거죠. 부엌이 없으면 기숙사요. 그렇죠? 그래서 일실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어야 되고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한다고. 근데 임차인이 아파트 들어와가지고 문간방 하나 이렇게 임대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대요. 그 임차인이 그 부분 자기 거라고 구분 등기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죠? 예. 자, 위 1에서와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나요? 이건 부합물이 돼버리죠. 제가 부속물하고 부합물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유익비 상환 청구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거 임의 규정이거든요. 원래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다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는 있어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 있어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부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합니까? 그런 일은 없지. 언제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 언제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과 동산의 부합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그렇죠?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해도 주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공유죠. 그 다음에 뭐죠? 총유예요. 네, 총유인데 우리 27회 시험에는 소유권에서 세 문제가 나왔어요. 주의토지통행권하고 그 다음에 공유하고 합유해서 나왔어요. 아주 특이하게 27회 시험에는요. 그 얘기는 이제 합의는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안 나오고 아마 공유 아니면 총유일 텐데 내가 봤을 때는 총유는 또 낼 게 없어요. 총유는 지분이 없다. 총유재산에는 지분이 없다. 지분이 없다는 얘기는 지분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고, 지분이 없다는 얘기는 또 분할도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총유재산이 시험에 나오면 그거예요. 교회 재산이 총유재산이거든. 교회. 그런데 교회 구성원이 반씩 나눠줬대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회 재산을 각 나누어진 분할된 두 개의 교회로 총유적으로 귀속시키는 형태의 교회 재산의 분할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 처분할 수 없고 지분이 없으니까 분할도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 알고 계시면 충분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공유죠. 공유는 왜 그렇게 뭉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지분을 가지고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게 됐는데, 자, 공유자 사이에는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관계가 공유 관계예요. 공유 관계에서 중요한 건 채권적 청구권 행사는 지분권 행사예요. 채권적 청구권 행사요. 자, 공유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분 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자유롭게 처분해요. 지분은 아주 자유롭게 처분하는데 지분을 초과해서 처분행위를 했대요. 공유물에. 지분을 초과한 처분행위는 초과된 부분만 무효예요. 그래서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 전체를 처분했다. 그럼 지분 초과해서 처분했다 그런 얘기죠. 공유물 전체를 처분한 경우에는 지분을 넘은 부분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지분 범위 내에서는 뭐가 되죠? 유효가 된다. 잘 들으셨어요? 뭐라 그랬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못 듣고 지분 넘은 거 무효,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 이거만 앞에 뭐라 그러는데 소수 지분권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공유물 자체를 처분했다고.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건 누구 산수, 초등학생도 아는 산수를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고 지분을 초과하면 무효다.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산수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소수 지분권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공유물 전체를 처분했다고. 우리는 머릿속에 처분행위하고 딱 처분했다 그러면 처분행위하고 채권행위하고 다르다는 걸 먼저 이렇게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하고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지. 우리는 초과된 부분은 무효고 초과되지 않은 부분은 유효다. 이건 초등학교고, 우리 이제 거기서 뭐냐면 처분행위하고 채권행위를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우리 시험엔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유물 전체를 처분했을 때 초과된 부분은 무효고 초과되지 않은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다잖아요. 요거하고 비교하는 지문이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전체를 매매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 매매 계약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런 걸 물어본다니까.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분행위하고 매매하고 또 구분이 안 된 거라고. 금방 제가 처분행위 얘기하면서 채권행위하고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가 유효요 무효요? 그럼 지분 초과된 부분은 매매 유효요 무효요? 유효잖아. 처분행위하고 구분하라고 금방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는 유효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요런 데서 자꾸만 틀려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물어봐. 타인 물건 매매 유효요 무효요? 유효입니다. 그래. 타인 물건에 대한 처분행위는요 무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타인 물건에 대한 처분행위는 무효죠. 매매는 유효, 처분행위는 무효. 처분행위는 무효, 매매는 유효. 자,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전부를 처분했다. 그럼 자기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타인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죠. 처분행위 했으니까.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전부를 매매했다. 그 매매 계약은 유효잖아. 이게 이렇게 많이 돌아오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머릿속에 탁탁탁탁 들어와 줘야 된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시험에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는 그런 게 나오지. 초과된 부분은 무효고 자기 범위 내에서 유효. 이거는 그걸 답으로 안 넣어요. 누구나 다 안다고 보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처분행위냐 채권행위냐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딱 걸리기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항상 우리 시험은. 아시겠죠? 예, 그거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 이제 지분권 행사와 관련돼서 봤고요.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는 보통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걸 보존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도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보존행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행위는 사용수익 방법을 정하는 걸 관리행위라고 하죠.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하는 거예요. 관리행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전체를 나 혼자 독자적으로 쓰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소수 지분권자가 사용수익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 내지는 부당이득은 반환해주면 되는 거겠죠. 만약에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버렸다고 공유물에 대해서, 그럼 소수 지분권자들을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겠죠. 이때 소수 지분권자 둘이 임차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따집니다. 야, 나는 임대차에 동의한 적 없으니까 목적물 그 과반수 지분권자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우리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테니까 내놔라고 얘기하면 임차인이 뭐라 그래요? 닥쳐라고 하죠. 닥쳐라고 한다고. 왜냐하면 공유물의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을 임대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내용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들이 그래 좋아. 그러면 차임 중에서 3분의 2는 걔가 가져가지만 3분의 1은 각각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알지? 우리한테 별도로 송금해라고 하면 또 뭐라 그래요? 닥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유효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인 것이지 제3자가 개입할 게 아니죠. 그래서 닥쳐 두 방으로 관리행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처분 변경이야.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분할이죠.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은 협의에 의한 분할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현물로 분할할 수도 있고 매각을 통해서 대금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가격 배상도 할 수 있는데
그 분할했으면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만 재판상 분할할 수 있어요. 언제만? 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만 재판상 분할할 수 있는데, 재판상 분할할 때는 원칙이 현물이에요. 판사가 이렇게 나눠줘야 돼, 칼질해서. 근데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칼질해서 나누는 순간 고철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매각을 통해서, 매각은 경매예요. 경매 통해서 대금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사람만 그렇게 아주 격렬하게 분할을 원한다 그러면 너만 빠지고 가격 배상해줘라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분할이기 때문에 분할 등기가 없어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여기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 분할됐다고 해서 그 지분권자가 설정한 저당권을 설정한 지분권자가 취득한 부분에 저당권이 집중되는 거 아니죠. 분할되기 전 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만약에 3개로 분할이 됐다. 여기 지금 A, B, C가 가지고 있다가 A, B, C, A가 3분의 2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분할이 됐대요. 그럼 계속해서 저당권은 이 위에 3분의 2에 대해서 존속하고 있는 거야. 여기도 3분의 2, 여기도 3분의 2, 여기도 3분의 2. 근데 과거에는 하나의 물건이었지만 지금 3개의 물건이 됐죠. 그 3개의 물건이 공동담보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공유관계 다 했는데, 자, 20번에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이에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럼 처분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고 초과된 부분만 무효다. 또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여기 보세요.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이 있었대요. 그럼 그 특약 자체가 유효일까요? 공유지분권의 소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이게 유효일까 무효일까? 이건 무효죠. 근데 그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죠. 당사자 사이에도 효력이 없는데. 또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와 사이에도 적법하다. 닥쳐 2번 떠들 수 있죠. 닥쳐 2번 합니다. 또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공유물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면서 나 혼자 사용 수익할래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들은 부당이득 반환 내지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지인 소수 지분권자가 전부 점유하고 있으면 얘는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뭐라 그래? 너만 쓰냐? 나도 좀 쓰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못 알아들었어? 한두 사람은 알아들었는데 얘는 3분의 2야. 근데 A가 혼자 이거 다 점유하고 있대요.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사용수익 방법 혼자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B나 C는 A한테 부당이득 반환 내지는 손해배상만 청구해야지 목적물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6분의 1 거지가 한 마리가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C가 뭐래요? 나도 좀 쓰자라고 할 수 있다고. 왜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니까 지 맘대로 사용수익 방법 정할 수 없는 거죠. 예. 어디서 전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21번을 한번 볼게요. 21번. 갑과 을은 X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대요. 2분의 1씩 가지고 있대요. 절반씩이요. 과반수 지분권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틀린 건데요.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을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전체에 무효 등기가 있으면 말소 청구하지만 얘 지분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이 무효 등기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뭔데 얘 지분을 지가 보존해 주냐고.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둘이 절반씩 가지고 있다며, B가 2분의 1씩. 근데 공유물 자체를 등기를 말소하고
갑이라고 하는 자가 단독으로 등기했으면 모르겠지만 A 요 지분만 갑이 단독으로 등기했대요. 이거는 A의 지분에 관한 거잖아요. A가 지분을 처분했는지 안 했는지 지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분 A 지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어. A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B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과반수 지분권자도 아니죠. 그럼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갑과 을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로 했대요. 그러면 지네끼리는 분할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등기만 공유로 해놨다 그런 얘기죠. 이 경우에 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을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요. 대외적으로 등기는 공유로 등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분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한 필지의 토지를 갑하고 을이 사면서 둘이 넌 이쪽 쓰고 난 이쪽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럼 나중에 이게 이제 등기만 되면 돼요. 근데 분할 등기가 아니라 지분 반환 등기 하거든요. 이미 분할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갑이 여기다가 건물 지었대요. 이건 자기 땅 위에 자기가 지은 거죠. 을이 여기다가 건물 지었대요. 그럼 자기 땅 위에 자기가 지은 거예요. 이건 왜 거기다가 건물을 짓네 맞네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등기는 공유로 등기되어 있어도 구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다라고 얘기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다시 뭐라고요? 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의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갑이 을의 뭐 없이? 동의 없이 X토지의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을은 그 지분 비율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공유물 자체에 반환도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어요.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답니다. 갑은 공유물 보존행위로 원인 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죠. 지분만 가져간 게 아니라 공유물 전체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잖아요. 무효 등기 말소 청구는 갑도 할 수 있고 을도 할 수 있는 거야. 전부에 대해서 말소하라고. 아시겠죠? 이게 보존행위죠. 예,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보존행위로 보겠다. 자, 2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 23번의 1번 문제하고 24번의 1번 문제하고 그거 같은 내용이거든요. 자, 건물에 대하여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에 대하여 소수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닥쳐 나오죠. 거기 23번의 1번도 병이 갑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용수익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에 임차인이잖아요. 을은 병을 상대로 토지에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게 답인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여기는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 또 답이죠. 합유자가 사망했대요.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그 합유 지분을 상속한다? 아니에요. 합유라고 하는 건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이걸 동업계약이라고 하죠. 동업계약을 민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조합이라고 하거든요.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셋이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재산을 출자해서 재산을 하나 만들었대. A, B, C가. 그래서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돈을 잘 빌려오고 얘는요 잘 팔고 얘는 잘 만들고 그렇죠? 근데 잘 만드는 애가 지분을 D에게 양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떤 애가 필요해? 잘 만드는 애가 필요하죠? 얘가 잘 판다고 했으니까 잘 만드는 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도 돈은 좀 잘 구해와. 근데 잘 못 만들어. 그럼 이건 무조건 깨지는 거 아니냐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국에서는 무조건 동업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 보면은 청년들을 동업을 해서 창업하도록 만들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가면요
거기 젊은 그 청년들 있잖아요. 아이템 좋은 청년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청년들,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청년들을 갖다 서로 묶어가지고 동업을 시켜버린다고. 걔네들 동업을 국가에서 그렇게 조장을 해요. 근데 한국은 어떤 게 있어? 동업하면 망한다. 근데 이런 식의 동업을 하면 절대 안 망하는 거야. 기능 분담이 된 동업. 의리 갖고 동업하면 망해. 의리. 서로 다 돈만 구해올 줄 알지 물건 만들지는 몰랐는데 뭐 갖고 뭉쳤어? 의리 갖고 뭉쳤다고. 그래 이거 망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기 독일이나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걸 서울시에서 도입해서 서울시 서울시장이 청년 조합체 뭐 5명 이상이면 조합 승인해주고 자금도 빌려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 한국 애들은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얘하고 무슨 동업을 하려 그래. 기능 분담을 해서. 근데 친구가 끼잖아. 그럼 얘 친구가 이 동업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계없이 친구하고 뭐가 있어? 의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끼워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업을 하시더라도 누구하고 같이 이제 사무소 같이 개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하면은 이건 동업해도 돼요. 근데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안 되면 절대 동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이런 식의 동업은 가능한데 이제 합의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야.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이분은 물건을 잘 만드는 분이었는데 아들은 팔기만 하지 만드는 건 못 만드는데 얜 끼어봐야 이거 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제 친구가 국가대표 유도 선수 출신 하나가 있어요. 88 때 그 하용주한테 얘 교통사고 당해서 하용주라는 선수가 대신 나갔거든. 원래 걔가 나가야 되는데 교통사고로 오른쪽 십자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부상당하는 바람에 국가대표는 걔가 선발됐어. 하용주가 이제 2위로 선발됐고 상비군으로. 근데 이놈이 교통사고 당해서 태능에서 그것도 밤 운동 끝내고 라면 먹으러 가다가 선수촌 앞에서 차에 치여가지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다 올림픽 메달은 하늘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한다고 옛날부터. 근데 걔가 뭐 맨날 업어치기나 하고 그랬지 공부 안 했어요. 영어로 자기 이름 못 써. 그래서 외국 갈 때 항상 나한테 써달라 그랬다고. 야 써줘. 그래갖고 10번 쓰게 해갖고 입국 신고서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는 거야. 영어로 한자로 지 이름 못 써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준다고. 제일 똑똑해서 내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한자로 애들 이름 다 써줄 줄 알고 영어로 다 써줄 줄 알고 다 그랬다니까 내가. 그래. 그래서 걔네들 친구지만 존경하는 친구라고. 이 친구가 한자 다 읽어 나는 어디 가도. 걔가 볼 때는. 그죠?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뭐야? 어디서 봤는데? 그래요. 의영이한테 물어봤다. 그럼 의영이 말이 아 그래? 그럼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였다고. 그 빌빌하고 다녔어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그때가 26살 땐가 25살 땐가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좌절되고 나니까 좌절에 빠져갖고 40살 다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그러고 술이나 먹고 다니고 친구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술 사달라면 술들이 잘 사주니까 이러고 다니다가 서울에 가면 그 서초구에 우면산 터널 바로 위에 크게 공원이 생겼어요. 시립공원이. 거기에 걔네 이제 할아버지가 사셨다고.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할아버지가 지역 주민들하고 100몇 명하고 이렇게 조합을 형성하셨다고. 조합. 이거. 그래서 저 땅을 소지하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103세에 돌아가셨거든. 다 돌아가신 거야. 최후의 1인이요. 그러니까 혼자 단독 소유가 된 거야 이게. 예. 그게. 그런데 단독 소유됐다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나중에 토지 소유자 찾아보니까 이 집으로 온 거예요. 이 집으로 왔는데 얘네도 그 할아버지가 형제가 15이래. 자손이 15. 그래서 친할머니한테 이렇게 한 형제도 있고 또 아닌 이렇게 할머니한테 나는 형제도 있고 103세까지 사셨고 그렇죠. 15이래.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가 15이니까 우리 윗세대는 기본적으로 4, 5, 6 낳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니까 일개 중대병력이 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눴는데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야. 강남 땅이라. 그랬다고. 이게 합의재산이 합의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나머지 그 지분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최종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면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살아야지. 굵고 짧게 살면 어떻게 해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가늘고 길게 가는 겁니다.
좀 이상해요? 재미있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제, 20 몇 번 할 차례죠? 25번 할 차례인가요? 아니요. 24번도, 4번 할 차례죠? 3번 할 차례야? 법인 아닌 사단의 교회가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된 경우에 총유재산이 나오면 꼭 이게 나와요. 이게 꼭 들어가는 거야.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된 경우에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이거 들렸죠? 총유재산이 나오면 항상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의 단독 소유를 하되 현물로 소유하게 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 방법 허용되죠. 이걸 가격 배상이라고 했어요. 또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몇 번 했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그거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같은 그지끼리 점유하고 있으면 그지끼리는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지끼리 좀 이상한데? 그 다음에 27회 그 문제는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갑과 을은 X 토지에 대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공유 중에서 이런 보통 공유하고 요거 구분 소유적 공유 있잖아요. 요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설명을 잠깐 할게요. 자, 이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사실은 둘이서 A하고 B가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샀어요. 사갖고 등기는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네끼리는 분할한 거야. 협의에 의해서 분할해서 여기는 A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여기는 B가 배타적으로 사용하자라고 한 거야. 그럼 대외적으로 등기는 공유로 등기돼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할이 돼 있는 거죠. 분할 협의가 성립돼서 분할이 됐는데 뭐만 안 된 거야 지금? 등기만 안 된 거라고. 그럼 이게 명의 신탁 관계에 있는 거야. 상호 명의 신탁. 원래는 여기는 A 거고 여기는 B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 A, B 공유고 여기도 A, B 공유죠. 이게 500제곱미터씩이라고 한번 볼게요. 500제곱미터다. 그럼 요거 합쳐서 500이잖아요. 그러니까 250씩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도 합쳐서 500이니까 250씩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A가 자기께 500인데 B한테 250을 명의신탁해 놓은 거라고. 여기도 원래 B 건데 250은 A한테 명의신탁해 놓은 거라고. 원래는. 그러니까 얘한테 명의신탁 해지할 테니까 지분 반환해라 라고 하겠죠. 여기도 명의신탁 해지할 테니까 지분 반환해라. 그리고 서로 반환은 무슨 관계에 있어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미 분할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표시만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표시하기 위해서 명의신탁 해지할 테니까 지분 반환해라 라고 하는 식의 분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갑과 을은 자신의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독 소유라고 했잖아요 지금요. 또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완전 분할된 겁니다. 을의 특정 부분에 대한 특정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 행위. 아, 이건 이제 상황이 달라. 지네 둘이가 아니고 뭐야? C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것도 각각 구분된 게 아니잖아. 이걸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럼 C에게는 각각 뭐요? 공유자인 거예요. 지네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지만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공유 관계라고 이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지금요. 여기서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 이건 보통의 공유 관계하고 똑같으니까 대외적으로는요. 또 정이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갑과 정 사이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네들끼리는 합의가 됐지만 외부 사람과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냥 공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B의 특정 부분을 누가 받았대? 정이 정낙을 받았다는 얘기는 A, B 둘 사이가 아니라 제3자 관계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도 당연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답니다.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Y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보세요.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대잖아요. 그렇죠. A가 건물을 지었대죠. 게다가 나중에 얘가 취득했대잖아. 토지를 취득하든 건물을 취득하든 취득하게 되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기타 처분행위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럼 법정지상권 문제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취득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분할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각각 개별 소유 관계죠. 대외적으로는 공동 소유 관계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서로 간에 각각의 구분 소유 관계에서 갑이 자신의 부분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대요. Y 건물 같은 거 이런 거는 헷갈리라고 집어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잖아요. 이때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했대요. 강제 경매를 통해서 지분을 취득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하는 거죠.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기타 처분행위잖아. 저당물 경매가 아니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뭐가 됐어요?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쉬었다가 용역물권 할게요.